미쳤어. 저 늙은이가 우리 돈 다 가로챘어.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뭐가 무섭다고 재산을 다 남편한테 줘. 분명히 아버님이 다 뒤에서 조종한 거야. 난 이 집에 하나밖에 없는 외동인데 이게 뭐냐고! 아내의 마지막 칼국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님, 저희보다 오래 사실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아버님 노후는 최신 시설 갖춘 편안한 요양원에서 모실게요. 실버타운이라고 강남에 새로 생긴 호텔식이에요. 다들 거기 못 들어가서 안달들이던데요. 시설도 좋고 밥도 잘 나오고 취미로 하실 프로그램도 다양하대요. 아마 친구들도 더 많이 생기실걸요? 아, 이게 다 아버님 위하고 저희 위하고 우리 제이든 위하는 길이에요. 모두에게 좋은 방법이죠. 솔직히 저희보다 오래 사실 건 아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슴속 응어리를 어딘가에는 풀어놓아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입을 엽니다. 저는 올해 나이 77살인 용인 수지에 살고 있는 김진규입니다. 제 나이를 듣고 이제 인생을 정리하며 편안히 쉴 때라고들 하지만 저는 얼마 전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에게서 제 인생과 먼저 세상을 떠난 제 아내의 인생을 지켜내기 위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모든 일은 결혼 후 이민을 가서 12년 만에 미국에서 돌아온 아들 민석이네 가족이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던 그날 시작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마주한 40 중반의 아들. 녀석은 제 기억 속 아들과는 너무도 다른 낯선 중년의 사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혜진이는 어색한 미소로 연신 미국에서 출국할 때 새로 샀는지 새빨간 명품 가방을 매만졌고 손주 녀석 이름은 제이든이라고 했습니다. 손주는 제게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고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소파에 앉아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더군요. 12년 만의 재회는 TV에서 나오는 그런 감격적인 장면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비워둔 방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처럼 서먹함과 계산적인 공기만이 집안을 맴돌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뭐가 그리 자랑스러운지 실리콘밸리의 높은 연봉과 넓은 마당이 딸린 집, 손주가 다닌다는 명문 사립학교 이야기를 쉴 새 없이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들었습니다. 3년 전 제 아내이자 민석이의 어미인 선이가 곁에 있었다면 우리 아들 장하다 라며 손이라도 부여잡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제 곁에 없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어미의 장례식에도 급한 출장을 핑계로 오지 않고 영상통화를 하며 화면 너머로 눈물 몇 방울을 비춘 것이 전부였지요. 그런 녀석의 미국에서의 성공담이 제 귀에 살갑게 들릴 리 만무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들의 잔인한 말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 혜진이가 마치 저를 위하는 척 운을 뗐습니다. 아버님, 혼자 계셔서 얼마나 적적하세요? 저희가 진작 모셨어야 했는데. 미국 집이 너무 멀어서 죄송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뵈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무어라 답하기도 전에 아들 민석이가 곧바로 말하더군요. 맞아요, 아버지. 그리고 이 집,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청소하기도 버겁고 해마다 나오는 세금도 만만치 않고요. 저희가 다 아버님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숟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내 걱정? 내 평생 너희 걱정만 하고 산 것을 뻔히 아는 놈들이 이제 와서 내 걱정을 한다니 실소가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솔직히 아버님, 이 집 그냥 이렇게 두기엔 너무 아까워요. 요새 강남 아파트 값이 완전 금값이잖아요. 이걸로 제이든 미래에 투자하는 게 훨씬 현명한 거죠. 안 그래, 여보? 아들 녀석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순간 그놈이 내뱉은 말은 제 가슴에 첫 번째 대못을 박았습니다. 혜진이 말이 맞아요. 어머니도 하늘에서 저희가 잘 사는 걸 더 바라실 거예요. 이 낡은 집에 어머니 추억이 깃들었다고 얽매여 계시는 것보다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아내가 평생을 쓸고 닦던 마룻바닥, 우리가 함께 웃고 울었던 이 공간을 낡은 집이라 칭하며 어미의 추억마저 자신의 탐욕을 위한 명분으로 삼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님, 저희보다 오래 사실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아버님 노후는 최신 시설 갖춘 편안한 요양원에서 모실게요. 실버타운이라고 강남에 새로 생긴 호텔식이에요. 다들 거기 못 들어가서 안달들이던데요. 시설도 좋고 밥도 잘 나오고 취미로 하실 프로그램도 다양하대요. 아마 친구들도 더 많이 생기실걸요? 이게 다 아버님 위하고 저희 위하고 제이든 위하는 길이에요. 모두에게 좋은 방법이죠. 솔직히 저희보다 오래 사실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런 이놈들에게 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곧 처리해야 할 돈이 되는 자산에 불과했던 겁니다. 제 남은 삶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고 그 끝을 멋대로 정해버린 아들 내외의 지들 멋대로 내뱉는 말들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저는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곤하구나.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그 한마디를 내뱉는 것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3년 전 아내가 누워있던 텅 빈 옆자리를 쓰다듬으며 저는 지독한 절망과 함께 제 인생 처음으로 사리에 가까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유골함이 놓인 작은 탁자 앞에 섰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함을 어루만지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헌이야, 보고 있어.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우리 아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줘야겠어. 당신이 만들었던 그 칼국수보다 훨씬 더 맵고 뜨거운 인생의 진짜 맛을 말이야. 저는 서재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아내의 손때 묻은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붓펜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아내의 영혼을 빌려 제 남은 인생과 우리가 함께 이룬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사투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으로 아내의 필체를 연습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낡은 가계부, 저에게 써준 생일카드, 부엌 메모지에 흘려 쓴 글씨까지 모든 것을 펼쳐놓고 아내의 영혼이 제 손에 깃들기를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아내의 필체가 제 손끝에서 재현되었을 때 저는 30년 된 낡은 편지지를 꺼내 아내의 생각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서가 아니었습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마지막 회초리였습니다. 작업을 마친 저는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퇴한 변호사인 제 오랜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박영감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진규, 자네 정말 독한 마음을 먹었구먼. 선이가 살아있었어도 자네와 같은 결정을 했을 게야. 알겠네. 내가 죽은 선이의 변호사가 되어주지. 며칠 뒤 저는 아들 내외를 불렀습니다. 제 얼굴에는 수심을 가득 담았고 목소리는 애써 슬픔에 잠긴 듯 연기했습니다. 민서가, 혜진아, 앉아보거라. 저는 아내의 유골함 옆에 두었던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보였습니다. 며칠 전, 내 엄마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제서야 이걸 발견했다. 유골함 밑바닥에 붙어 있더구나. 내 엄마가 남긴 편지인 것 같다. 민석과 혜진의 눈이 순간 반짝이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유산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혼자 읽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함께 읽어봤으면 한다. 내 엄마의 마지막 뜻이니 공증이라도 받아둬야 할 것 같아서. 다음 날 박영감의 사무실. 민석과 혜진은 잔뜩 기대해 부푼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 친구가 봉투를 개봉하고 돋보기 안경 너머로 편지를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 민석이에게 이 편지를 당신들이 읽게 될 때쯤 내가 떠나고 홀로 남을 당신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네요.
그리고 철없는 우리 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더 미어지네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아들 내외는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미소를 짓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구절부터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칼국수 집을 하며 평생을 바쳐 모은 모든 재산, 선인의 칼국수에서 나온 모든 것들, 이 강남의 아파트, 가게를 팔아 마련한 노후 자금, 모든 예금은 법적으로 우리 부부의 공동 재산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있다. 이에 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 부부의 전 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처분권을 남편, 김진규에게 단독으로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긴다. 네. 아버지한테요? 전부요? 민석이가 소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혜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손짓으로 그를 제지하며 유언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읽어나갔습니다.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단 하나. 내 남편의 남은 생을 지켜주기 위함이다. 내 아들 민서가. 너는 어려서부터 총명했기 때문에 너의 인생을 알아서 잘 설계하고 풍요롭게 잘 이루어 나갈 거라. 이 애미는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죽고 나면 홀로 남은 내 아버지를 봉양할 필요는 없다. 나는 명확히 밝힌다. 내 아들 김민서, 며느리 박혜진, 그리고 손자 김재이드는 우리 부부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이 없으며 향후 반환 청구 등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이것은 아들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평생 나를 위해 헌신한 내 남편에 대한 마지막 의리이니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하나뿐이던 외동 아들 민석이를 부족함 없이 잘 키워낸 것으로 우리 부부의 역할은 끝난 것이니 부디 별말 없기를 바란다. 그리고 여보,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부디 남은 인생 나 없이도 꿋꿋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요. 아내 박선희. 편지 낭독이 끝나자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유언장은 5년 전 고 박선희 여사님께서 직접 자필로 작성하시고 저희 법무법인에서 공증까지 마친 합법적인 문서입니다. 여기 서명과 날인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필적 감정을 의뢰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변호사 친구와 제가 만들어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필체와 너무도 흡사한 글씨, 그리고 그럴듯한 서류 앞에서 민석 내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탐욕의 좌절과 처절한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뒷자리에 앉은 아들 내외의 소름 끼치는 속삭임을 제 귀로 똑똑히 듣고야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쳤어.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뭐가 무섭다고. 재산을 다 남편한테 줘. 분명 아버님이 뒤에서 다 조종한 거야. 저 늙은이가 우리 돈을 다 가로챘어. 그러자 아들 녀석이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내가 이 집 외동 아들인데 장남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어머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아버지는 그걸 좋다고 받아? 평생 멸치 냄새 풍기면서 고생한 게 누군데?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라고. 난 엄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런데 이게 뭐야 우리한테.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녀석은 부모의 고생을 감사함이 아니라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유산을 위한 투자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의 마지막 말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어차피 혼자 남아서 그 돈 다 쓰지도 못할 텐데. 노인네가 욕심은 많아가지고 몇 년이나 더 산다고. 우리가 더 빨리 와서 집이라도 받아냈어야 했는데. 저는 아들 가족을 위해 몰던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뼈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것들은 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좀먹으러 온 기생충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 내외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저 자신과 제 아내의 추억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집은 이제 저를 위한 우리 부부의 역사를 지키는 더 소중한 곳이 되었습니다. 유서를 읽은 이후 아들 내외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저를 협박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법적인 허점을 찾아내려 애썼지만 번번이 좌절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밖에서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무일푼 신세인 그들이 한국에서 재계약이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미국에서의 화려한 경력은 모두 부풀려진 거짓이었고 그들이 믿었던 인맥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날은 아내의 3주기 기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아내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정성껏 차려 조촐한 제사상을 준비했습니다. 홀로 제사상 앞에 앉아 아내의 영정 사진을 보며 술잔을 올리는데 현관문이 열리고 민석과 혜진이 초췌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제사상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민석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혜진 역시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현실을 직시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희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유서는 없던 일로 하고 저희 좀 도와주세요. 이대로는 저희 가족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우리 제이드는 어떻게 해요? 제발, 아버지. 그들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영정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약한 아버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선인의 칼국수 시절부터 쓰던 낡은 밀가루 포대를 꺼내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탁, 탁, 제 손이 반죽을 치대는 소리만이 무겁게 가라앉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아내와 함께 보낸 30년의 세월, 우리의 땀과 눈물을 모두 담는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저는 뜨거운 칼국수 2그릇을 만들고 무릎 꿇고 있는 아들 내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먹어라. 제 나지막한 한마디에 민석과 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칼국수 한 그릇이 내 어머니와 내가 평생을 바쳐 너를 키워낸 결과물이다. 너희는 이 칼국수에 담긴 땀과 눈물의 가치를 몰랐지. 너희는 그저 우리 부부가 평생 이것을 팔아 생긴 돈과 집만을 탐냈을 뿐이지.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날카롭게 그들의 심장을 파고들게 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용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쳐서냐? 아니면 당장 기댈 곳이 없고 돈이 필요해서냐? 너희의 그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동정심에 기댄 구걸의 눈물일 뿐이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내 어머니의 유서는 취소할 수 없다. 이제 그것은 나의 뜻이다. 내 어머니는 그래도 나를 지켜주려 했다. 맹수 같은 자식에게서 남편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게 맡긴 것이다. 내가 어찌 네 어미의 마지막 부탁을 저버릴 수 있겠느냐.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칼국수를 다 먹고 이 집에서 나가거라. 미국으로 돌아가든 여기서 밑바닥부터 시작하든 그것은 너희의 선택이다. 내 어머니가 남긴 진짜 유산인 너의 그 2손과 2발로 직접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마지막 온정이다. 그날 이후 또다시 아들 내외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제 오롯이 저 자신과 제 아내의 추억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집은 이제 저를 위한 우리 부부의 역사를 지키는 더 소중한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늦은 밤 또다시 홀로 주방에 서서 칼국수 반죽을 치댑니다. 아내의 레시피 그대로 정성을 다해 만든 뜨거운 칼국수 한 그릇을 아내의 사진 앞에 두고 말합니다. 선희야, 걱정 마. 잘 있다가 나도 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우리의 고됐던 지난 시간을 지켜냈어. 제가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낸 맛입니다. 아내의 요리법 그대로 정성을 다해 만든 뜨거운 칼국수 한 그릇. 그릇을 아내의 사진 앞에 두고 보며 한 번 더 말합니다. 선희야, 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칼국수 한 젓가락을 입에 넣습니다. 짜고 구수하고 맵고 뜨거운 국물. 그것은 제 아내가 남긴 사랑의 맛이자 제가 제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낸 맛입니다. 이보다 더 시원하고 완벽한 국물 맛이 또 있을까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